재명이는 동규가 깜빵 보낸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썰을 한번 좀 풀어보시죠. 네네. 네. 어제 그놈의 목소리. 네. 그놈의 목소리. 네. 이게 악마의 그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멀쩡히 가만히 있는 김모 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내가 검사 사칭 한 거 아니잖아. 그때 이재명이 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나를 그냥 진범으로 몰아갔는 거, 그거 좀 말해줘 라고 하는 전화 온 내용을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가 녹음을 했어.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어떻게 네. 알죠? 아니 저는 뭐 다 텍스트는 재판을 제가 서초동에 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초동 예. 터줏대감 유동규. 예,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네. 화성에서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닌데 서초동을 왜 이렇게 맨날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판검사 변호사님 다음으로 제가 서초동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전문을 다 입수해가지고 저도 곧 방송에다가 저도 틀으려고. 우리 멸콩 TV에도 좀 푸세요 좀.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부만 네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문을 다 틀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충족시켜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전문을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그 전 상황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재명이 전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재명이 전화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전화한 계기는 처음에 이제 김진성이 누구랑 사업을 했냐면, 김진성이가 이 녹음한 사람. 녹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김병량 시장 때 말하자면 정진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김병량 시장 때 정진상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남에 관해서 아주 정통한 거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김병량 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김진성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제 위증을 좀 시키려고 누가 하냐면은 이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같이 하고 있어. 그렇죠. 김인섭이가 한국하우징으로 해서 백현동 이게 그 정바울로부터 야 이거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해가지고 용도변경 좀 올려줘라는 그런 청탁을 받고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실형 5년 선고받은 사람. 실형 5년 선고받았죠. 예. 실형 5년 선고받았는데 이게 민간인 5년밖에 어렸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허락해 준 사람 몇 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김진성한테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게 김인섭입니다. 김인섭이가 예. 최초로 했는 거죠. 예, 예. 김인섭이 해서 그것 좀 해줘라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그 나로 횟집 하면서 예.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거기 가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예, 다 허가방입니다. 허가방. 거기 가서 부탁만 하면 다 허가 나온다고 해서 예. 허가방이다라고 하고 예. 이재명의 형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깍듯하게 이재명이 모셨죠. 그러니까 김인섭이 체험으로 전화했는데 김진성이 거절했어요. 모르는 사실 이야기하라니까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누가 전화했냐? 정진상이 전화를 해요. 정진상이 전화를 하니까 정진상이 전화해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했냐?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전에 정진상 전에는 김인섭. 예. 야, 이게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러다가 지 죽겠거든. 공선법 위반 사건에 그거 얘기 안 하면 걔가 위증 안 해주면 지가 유죄로 해서 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죽자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한 거네, 그러면. 네, 전화를 한 거죠. 예.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 KBS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제 KBS하고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재명은 2003년도거든요. 2003년 당시에는 이재명은
무슨 정계의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예요, 변호사. 예. 일개 변호사. 성남시 변호사. 예. 성남 지원 앞에 있는 변호사. 오히려 변호사님만큼도 훨씬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 그래도 출마 좀 하고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이제 2003년도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성남시장 선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 성남시장 선거에 김병량이 떨어져야 그렇죠. 예.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 떨어져야 자기가 2006년도에 나갈 수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김병량을 그렇게 험담하는데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 당시에 뭐 이재명을 죽일 일 있다고 검찰하고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죽이게 했어요. 그렇죠. 결국 이번에 정진상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가 네. 전화를 걸어오니까 김진성, 해달라고 하니까 김진성이가 하니까 아유 시장님 지사님 제가 그때는 벌써 나와서 캠프에서 나와서 제가 몰라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캠프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 선거철이라서 선거 시절이라서 그때가 이제 곧 선거 다가오니까 내가 선거 때문에 선거 준비 때문에 캠프에 나가 있는 바람에 그 내부 사정을 모릅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저기 한 통화가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했어요. 이재명이. 이번에 공개한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막 4분짜리 하나 했는데 이게 총 길이가 한 7분 정도 됩니다. 예. 그게 어떻게 제가 약간 전후 사정을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증이란 게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해서 위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처벌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민주당은 그거 뻔히 똑같은 걸 듣고도 그게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골 때리는 게 분명히 이재명이가 그때 아니 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KBS하고 뭐 해가지고 나한테 떠밀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아니 그때 저는 선거 때문에 캠프에 나와 있어서 그 속상정을 몰라요. 나는 그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때 들은 것처럼 해달라고 하면은 기억에 반해서 선서하고 위증해달라. 그 딱 떨어지는 위증이잖아요. 아니 지금 기억에 반해서만 하는 게 위증이 아니고요. 기억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없는 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서 기억에 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증도 되고요. 그것도 위증이고 뭐냐면 기억이 아예 없는 거. 그다음에 있지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인데. 네, 맞습니다. 예. 맞고요. 아니 저 변호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제 반한다. 그걸 뭐 할 수 다 범주 안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그 판사님이 제가 증인을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증인 많이 서보셨어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증인 신문은 어마어마하게 해봤습니다. 예, 저는 증인이 돼서 신문을 엄청나게 당해봤습니다. 제가.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단순히 그와 같은 어제 그놈의 목소리가 뿐만 아니고 이거는 증언하러 가기 한참 전이고 근데 이제 김진성 씨가 증언하기로 한 날 전날 김진성 나 못 가.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야 한 번만 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성이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자백했어요, 자기가. 내가 내 기억에 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재명이가 부탁을 했고, 네. 두 번째,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허가방 김인섭 아래서 김진성이가 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어쨌든 허가방이 되고 해가지고 4단계나 올라가고 정바울이 수천억 보니까 그 중에 그에 따르는 컨설팅비를 빙자해서 75억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네. 그 75억 원을 받는 게 바로 그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김진성이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이재명이를 위해서 위증을 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열심히 해나는 거 돈 한 푼도 못 받지 않느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위증을 했다라고 법원에서 자백을 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유가 너무 구체적이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막 혼 것이 그러니까
위증한 이후에인 것이고 위증한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처음에는 김인섭이가 김진성이한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진성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정진성이가 부탁을 하고 정진성이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이재명이가 몇 번 전화했는데 마침 그걸 또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제가 거기서 딱 드러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텔레그램 아니면 아이폰 예. 이거 아니면 통화 안 합니다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음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하고 텔레그램이면은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죠. 예.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게 이제 통화 녹음이 혹시나 되는 거다 녹음될 수도 보니까 있다. 조금 불안감을 갖고 이야기한 게 그렇죠. 조심스러운 그 정도. 척. 예,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네, 거예요. 네. 예, 그걸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녹음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하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최대한 이제 순화시켜서 이야기한 게 그 정도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놈의 목소리, 그 녹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전후 사정을 이 정도로 알고 방송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얘기.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 이재명의 위증 교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후 사정을 A부터 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쫙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디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팩트로 다 이길 수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증인이 이제 거의 뭐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2명 남았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빨리 지금 선고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선고는 아마 이제 공직선거법 예, 공선법 위반이 일단은 이제 9월 달에 나온다. 그 증인이 5명밖에 안 남았어. 4명. 이제 4명이구나. 4명 남았습니다. 예. 4명 남았고요. 예. 그래서 2기일. 예. 2기일 이후면 끝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것도 지금 한두 개일 남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늦게 열리다 보니까 요것도 한 10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이거는요 사법부를 갖다가 기만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이거는 벌금형이 제가요. 그래서 이건 벌금형이 아니고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라고 생각하면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지난 요게 제가 일부러 갈무리를 해놨는데 2월 14일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위증 교사 혐의 네. 박주원 전 안산시장 법정 구속. 예. 요게 위증 교사 있는 것 딱 단독 사건 요거 하나만으로 네.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예. 이게 사법 방해를 네. 법원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거든요. 지난번 공직선거법을 말하자면 그 위증으로 예. 승소하는 바람에 예. 경기도지사에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니었으면 지금 대표도 못 됐죠. 네네. 그때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되는 겁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중하다. 네네. 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이런 그 사법방해 행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중하게 묻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증이 인정되면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아닌 자가 그 돈 받고 뭐 변호사 이렇게 뭐 소개시켜주고 뭐 해서 돈 받고 이러면은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이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시켜 버리는데 이것도 그래요.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 안산시장의 위증 교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로비 자금인데 그걸 차연금이라고 선서하고 증언을 했고 민원 해결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투자금이다라고 선서하고 증언을 했어요.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 위증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징역 6월 선고를 받고 그런 위증 교사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하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만큼 재판부가 위증 사건, 한마디로 사법 방해에서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했던 사람한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네, 법 앞에서 우리 그 11조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누구는 누구라서 괜찮고 음. 누구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지위면 이 정도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될 거고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이런 위증을 한 거는 위계에 의한 위증 교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위증 교사도 아니고 위계에 의한 위증 교사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위계라는 거를 말하자면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고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이런 사람의 의견에 반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가 성남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서웠다. 그래서 그 법정 안에서도 이재명 좀 안 보게 해달라. 네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여기 저기 있잖아요. 저 우리 예. 금숙님 네. 하루빨리 구속돼야 국민 건강 증진. 네. 아, 그래서 국민 혈압이 한 10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이 두 가지가 올해 안에 분명히 나고 네네. 이게 뭐냐면 고법 대법은 금방 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내년 안에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네. 이재명이 아무리 끌고 싶어도 이거는 끌 수가 없습니다. 뭐 재판부가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네. 2심, 3심까지 내년까지는 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국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2년 뒤가 2년 뒤 그러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7년 5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여론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 현실, 레알 사법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넘는 재판, 죄명으로 11번째. 예, 11개로 해서 4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6월 14일 날 전 안산시장이 위증 교사했다라는 죄가 인정이 되었고, 실형 10개월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놈의 목소리, 그것이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 저는 이재명이가 슛골인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국민 건강, 적어도 혈압에 관한 한은 상당 부분 고혈압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 혈압까지 내려갈까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그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법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는 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판사도 탄핵시켜야 되겠다. 네네. 이런 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적이라는 걸 붙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만병통치약처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라는 개념은 내 마음대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재하겠다. 그러니까 독재적으로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그 사람들의 민주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독재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이프 클러바님 네. 사법 리스크가 사법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데 공감하신다라는 그 말씀하셨고, 네이프 클러바님 그놈의 목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겠죠. 804님 방송에서 제명의 이름 사라지는 그날까지 쭉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제가 오늘 정말 안찬일 박사님을 잘 모셨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 지금 러시아 푸틴이 지금 평양에 와 있어요.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늦게 왔죠? 글쎄,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적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영공으로 자기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바로 군사분계선 남쪽에는 이 세계 최강국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푸틴은 더 겁이 많은 사람이다. 김정은이가 겁이 많아서 웬만한 비행기 못 타고 그 방탄 열차만 타고 다니듯이 그렇군요. 아마 무슨 뭐 자기 스케줄이 바빴다 이렇게 말하지만 북한이라는 게 뭐 그렇게 전략적 가치가 사실 군수공업 내놓고는 푸틴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잘수록 그 나라에 머무는 시간 이걸 줄이고 또 뭐 정상적인 스케줄보다는 조금 변동을 줘서 변칙적으로 평양에 내리겠다. 그래서 아마 새벽에 그렇게 내려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 결례죠. 지금 제가 어제 저녁부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뭐 연합뉴스라든지 여러 매체에 들어가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새벽까지 보고 있었는데, 원래 그 푸틴이 평양에 도착하는 예정 시간이 자정쯤이었습니다. 자정쯤. 근데 오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2시쯤 도착했더라고요. 예. 그 전용기를 타고 이제 시베리아 극동까지 왔다가 기다렸다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외교적 결례죠. 원래 그 푸틴이 외교적 결례 선수입니다. 선수. 맞습니다. 선수입니다. 시간 어기는 걸 그냥 예.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한 2시간 정도 늦은 시각에 평양으로 이 전용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경호 측면도 있고 그죠? 예. 상당히 우리 안 박사님이 지금 아주 촌철살인으로 때리고 계신데 겁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언제 쿠데타가 날지 모르고 예. 언제 암살이 날지 모르고 예. 언제 또 반군들이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경호 측면에서 겁을 내요. 예. 그래서 김정일도 그랬지만 이 방탄차 예. 방탄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김정은이 한 5, 6년 전에 싱가포르 갈 때도 기차 타고 갔잖아요. 베트남 갈 땐 그죠? 기차 타고 갔고 그죠? 싱가포르 갈 땐 비행기가 없어서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를 빌려서 타고 갔습니다. 중국 비행기를 타고 예, 갔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를 빌려 타고 이 북한 체제가 사실 자주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 갈 때는 남의 비행기를 또 빌려 타고 가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푸틴이 모스크바를 출발해서 평양 갔다가 지금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가는데 무려 1700km 2박 3일의 강행군인데 푸틴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글쎄 원래 지난번에 한 열흘 지났나요? 취임식 직후에 이제 베이징에 가서 중국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이번 중국 갔다가 북한에 바로 들렸다 가는 모양이다 했는데 들리지 않고 바로 모스크바로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마 외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대로 시진핑이 북한에 들리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북한 당신이 여기 왔다 북한 가면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체면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군수공업 기지로서의 북한,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요거는 그냥 한 20시간씩만 할애하면 자기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중국에 큰 파일을 줬다면 베트남과 북한은 그저 한쪽씩 쪼개서 이제 주는 식의 파편 외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분석이 파편 외교.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니까 뭔가 좀 공부가 확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 문제나 이 러시아 문제는요, 이 북한을 잘 아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 계신 대학 교수님들은 너무 점잖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안창일 박사님은 너무 실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1시간 들으시면 공부 엄청 되는 겁니다.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의 발표는 북한이 이 포탄을 한 140만 발 보낸 것 같다. 러시아 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 400만 발 보낸 것 같다. 컨테이너 한 10,000개 정도에 실을 수 있는 포탄을 보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엄청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러시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 무기와 러시아 무기는 호환이 되지만 러시아는 이제 재빠르게 현대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재래식 포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근데 북한 거는 이게 정말 다 녹슬어 있지만 재래식 무기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쓸데가 없었는데 러시아 전쟁에 이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주로 이제 방사포탄, 박격포탄, 탱크포탄 이런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만 개의 컨테이너가 넘어갔다면은 이게 북한의 창고에 있는 건 거의 다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푸틴이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창건된 이후에 북한을 찾는, 그러니까 물론 2000년에도 한번 왔습니다만 똑같은 사람이니까 최초의 지도자입니다. 스탈린도, 물론 스탈린은 53년에 죽었지만 그 외에 흐리쇼프니, 브레즈네프니, 안드로포프니 이 사람들이 북한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북한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쭈올라이라든지 동샤오핑, 장쩌민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갔지만 중국의 이런 황제 러시아의 이런 지도자는 안 왔는데 푸틴이 오는 건 단지 그 포탄을 더 잘 만들라고 이거 이제 독려하러 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아이고, 이거
슈퍼챗을 여러분인지 모르셨네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보 우파님, 멸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에 또 두 분이 더 계신데, 제가 성함을 나중에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사투리도 귀에 익습니다. 지금, 푸틴이 북한에 와서, 우리 안 박사님 지금, 우리 평양 쪽 사투리이신 것 같은데, 포탄을 잘 만들라고 해서 지금 푸틴이 온 것 같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푸틴 자체가 지금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 뭐, 러시아 말로 짜르라고 하죠. 짜르, 황제. 이 짜르 황제 격인 푸틴이, 평양에 왔다는 것은 이미 오기 전에 협약서는 이미 내용이 다 이미 쓰여 있는 거죠. 오늘 사인하러 온 겁니다. 예. 오늘 오후쯤 아마 사인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지금 흔들흔들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오늘 최고의 빅뉴스는 푸틴의 평양 방문이에요. 네.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4년 만에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한반도 평양에 온 것은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소련 시절에 뭐 스탈린, 뭐 브레즈네프, 뭐 후르시초프 네.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평양에 온 적이 없어요. 한반도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푸틴이 20여 년 전에 온 것은 그 김정일과의 어떤 뭐 만남을 해서 온 것인데, 그때는 뭐 그걸 이제 조소 협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온 것은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 신냉전을 알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신냉전의 이게 말하자면 소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푸틴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 세 사람은 과거 냉전 시대 지도자였던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김새조차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세 사람이 지금 궁합이 맞지만 시진핑은 푸틴과 김정은이 가까워지는 걸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갈등이 있고, 네. 대한민국에서는 한중 포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약간의 그 뭐라고 푸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푸틴이 와서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조약 말씀도 하셨지만 그 1996년도에 폐기됐던 아까 61년도에 맺었던 군사적 자동 개입을 이번에 완전히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 조약에서는. 그리고 아마 이제 몇 시간 동안 푸틴과 김정은의 단독 회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볼 때 예측하건데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틴이 우리가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그때 자네도 핵무기를 잘 준비해 놓으라. 왜? 거기서 이제 핵무기가 터지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네가 핵무기를 잘 준비해 놓으면은 여기 미국을 향해서, 미군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일본을 향해서, 괌을 향해서 몇 방울만 쏴달라. 그러면 전략적인 전략 무기들이 있는 B1B이 있는 괌에서 미군이 출격을 못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저 푸틴의 방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중대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안 박사님이 굉장한 지금 관측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은 파트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자, 가령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있는 재래식 무기, 사실 여러분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재래식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포탄 155mm 포탄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십니다. 근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재래식 무기 포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원식 장관의 말에 따르면 한 400만 개, 컨테이너 한 10,000개 정도가 러시아 영토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필요한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핵 잠수함 뭐 이런 거요. 그리고 항공 기술, 뭐 ICBM 뭐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박사님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지금 우크라이나에 예를 들어서 뭐 소형 핵탄두라든지 이런 걸 러시아에서 야, 이 전쟁 끝내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만 쓰자, 하나만. 하나만 쓰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도 핵무기가 지금 유럽의 어떤 연구기관에 의하면 한 50개에서 많게는 한 100개 정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쓰게 되면은
전 세계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웬만해서는 안 쓰겠지만 히든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도. 왜냐하면 그 유럽 국가들의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던 거에 잠시 스탑됐다가 지금 다시 또 재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재지원이 이루어지면 젤렌스키가 힘을 얻어서 러시아를 압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몰리는 코너에 몰리면 푸틴이 쓸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핵무기가 터지면서 동북아시아에서도 김정은이가 그 보조를 맞춰준다면 이게 자유세계가 이게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지금 한 50여 명만 더 들어오시면 1000명이라는데 다 들어오세요 그냥 지금. 이거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푸틴의 평양 방문이 한반도 이 국제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이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 박사님 이 관전평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그걸 보시면은 잘 이해가 돼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방송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공장 국가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일반 인민경제가 있고 군수경제인 제2경제가 있거든요. 예. 결국 자체로 쓰는 경제보다 이제 러시아에 공급하는 팔아서 외화를 보는 제2경제. 그러니까 러시아의 후방 기지로서의 북한. 예. 이렇게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안 박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어제 사실은 방송하기 전에 저녁 늦게 안 박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 분야를 아는 것보다 안 박사님이 훨씬 많이 아시니까 했더니 안 박사님이 딱 처음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북한이 군수공장 나라가 된다. 아 이거구나 이거.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좀 지적을 할게요.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15년 동안 좌파 정부가 있어서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햇볕을 쬐어주면 옷을 벗는다. 그래서 대북 지원을 많이 했죠. 대북 지원한 결과가 지금 북한의 군수공장 국가가 되면 이거 우리 앞으로 이 대북 정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좌파 정권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그냥 말아먹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통일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거기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앞으로 그냥 러시아 포탄 만드는 공장 노동자로 그냥 영원히 전락하는 이런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진짜 큰일인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푸틴하고 이제 김정은이 어떤 지금 내용을 발표할까? 지금 언론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게 무슨 말이죠?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건 거의 뭐 군사 동맹을 포함한 경제 동맹, 뭐 다른 과학 기술, 뭐 관광까지 같이 가자 이제. 러시아가 당신네 살려주겠다. 사실 네. 김정은 정권은 지금 가만히 놔두면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기 밧줄을 던진 겁니다. 네. 푸틴이. 왜 던졌냐? 김정은이가 이뻐서 던진 게 아니라 무기 생산 기지로서 북한보다 더 저비용 이 고질적인 게 네. 없다 보니까 밧줄을 던져서 살려줘서 자기네 무기 생산해서 유럽 제패의 꿈을 실현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참 뭐 우리나라 속담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김정은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한반도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평화 통일해야 되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김씨 4대 세습 이 천년 간다 뭐 이런 소리 들을 만한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가 유심히 오늘 본 게 있는데 네. 이 평양 시내에 그 푸틴 뭐 이런 사진 같은 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저 해방 전후에 저기 스탈린 사진 붙이는 거 똑같잖아요. 마르크스 스탈린 사진 붙은 거.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 선전선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파간다가 워낙 그 당이라는 건 이 공산당 전체주의는 조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이 선전선동이 강하니까 이번에 뭐 이 푸틴의 평양 방문을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 또 내구력 강화하는데 이보다 더 극처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또 김여정으로서는 이게 살판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화도 내걸고 뭐 푸틴이 선물한 아우루스 승용차를 끌고 나타나고 또 평양 시민도 김일성 광장에 대거 운집을 해서
그래서 마치 북한 2,500만 동포가 푸틴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근데 뭐 사실 북한 지역 주민들이야 푸틴이 오거나 말거나 뭐 저놈이 뭐 밀가루도 줬다는데 자기 한 줌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이게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 숨 넘어가는 북한 체제에 과거 시진핑이 좀 이렇게 수혈 바늘을 꽂아줬는데 이제는 시진핑은 서서히 수혈 바늘을 뽑고 이제 대신 푸틴이 이게 갖다 수혈관을 지금 꽂아놓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오늘 그 푸틴하고 김정은 간에 어떤 그 협정의 내용 중에 그 자동적 군사 개입. 네. 예를 들자면요. 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과 소련 공산당과의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적 군사 개입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김정일 시기에 폐기됐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 평양 협정에서 자동적 군사 개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동적 군사 개입이 들어가면 뭐 전쟁이 딱 났을 때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북한의 공군력, 해군력 이거 완전히 하늘에 미그 29 같은 건 우리 국군에서 볼 때 하늘에 날아다니는 경운기라 그러거든요. 아, 경운기. 경운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F-35A나 무슨 우리 F-5하고 붙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민은 그겁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F-35A에다가 F-35B까지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공군하고 붙어도 안 돼, 해군 붙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벼랑 끝에 섰다는 게 바로 그런 면인데 이제 푸틴이 왔다 가면은 예. 이제 수호의 뭐 47이니 이런 최신식 전투기도 아마 한 10대, 20대씩 막 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렇게 이거 살아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도 무기를 공급해서 북한을 재무장시키고 예. 전쟁이 나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러시아군이 육해공군이 자동 개입한다. 지금 마침 또 푸틴이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 중에 이 태평양상에서 러시아 해군이 지금 대규모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개입할 것이니까 김정인이 당신 안심하라. 이런 이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안보 역량이 증대되는 건 대한민국에 그만큼 안보 비용이 증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북한의 그 공군력이라는 건요. 비행기를 띄우는 거는 가능한데 그렇죠. 그게 안전하게 착륙할까 이걸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 낙하산 공수훈련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그 강풍이 부는데 공수훈련 하면 안 되는데 낙하산 그 공수해가지고 그 떨어지는 그 북한 불쌍한 우리 북한 청년들 아유 그러니까 지금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의 전투기가 딱 경운기래요. 경운기 날아다니는 경운기. 근데 이 날아다니는 경운기를 날아다니는 벤츠로 지금 바꿔주려고 하는 게 푸틴이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군력이나 한미 공군 전력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동적 군사 개입이라는 건 상당히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동 군사 개입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도와주지만 평소에도 북한 현대화를 계속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면 러시아도 얻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포탄이나 무슨 미사일이나 이런 걸 얻어갈 뿐만 아니라 또 관광, 지하자원 이게 다 러시아로 이제 막 흡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들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12만 명의 인력을 좀 보내겠다. 이렇게 제안했대요. 러시아 사람을요? 아니 북한의 북한이? 노동력을 12만 명.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벌목장이나 건설장에 한 3, 4만 명이 나가 있는데 네네. 12만 명이 나가면은 이게 뭐 노동력이라는 게 군대에서 차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호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공군기, 해군 장비를 제공해 주면 재래식 전력 줄여서 가서 일 시켜달라. 러시아에 가서 그러면 외화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렇군요. 지금 뭐 여성 근로자들 중국에 나가서 봉제 공장에서 그 푼돈 벌어들이는 거 하고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건설에서
벌어 들어온 돈은 이게 한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예, 예. 그럼 이게 또 북한의 이게 말하자면 국력의 이게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도 위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말씀하시는 그 기본 조약이 자동 개입으로 갱신될 경우 다시 북한은 냉전 시대에 살아나듯이 기사회생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참 안보적 걱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북한군이요. 휴전선 부근에 지금 이 콘크리트 장벽, 네, 네.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데 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뭐 저 유사시에 대한민국 저 전차 부대 뭐 진입을 막는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규모 난민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통일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갑자기 이 김정은에게 긴급 수혈을 하게 되면 우리 통일되기 힘들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글쎄 그 장벽이 참 곡조인데 네. 이게 이제 김정은의 두개 국가론이 나온 이후에 지금 첫 작업으로 들어간 물리적인 차단벽입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김정은, 김여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킬레스건이 바로 대북 확성기방선인데 그걸 들음으로써 탈북의 충동을 제일 유발시키는 거죠. 네. 왜 대한민국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벽을 쌓아서 뭐 탱크가 올라오는 걸 막겠다. 이건 사실 우리가 냉전 시대 전략이지 우리 탱크는 육지로도 안 들어갑니다. 헬기 그냥 매달려서 그냥 휴전선을 단숨에 넘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김정은이 그건 모를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막는다는 건 이제 대량 탈북도 김정은이가 막고 그래서 이걸 휴전선에만 지금 쌓는 게 아니라 국경에도 이걸 쌓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만 쌓아서 또 마음이 안 놓이니까 거기다 전기철조망 치고 지뢰매소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휴전선 155마일이 이미 3,300볼트의 고압선으로 다 차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많이 못 넘어오는 거지. 그거 안 막아놨으면 이미 북한 사람 뭐 수만 명도 넘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 저런 지금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서 두 개 국가를 만들겠다. 결국 뭐 중국이 몽고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우리는 오늘 그걸 관광으로 지금 보지만 저게 북한이 만들어 놔서 좀 제대로만 만들면 통일된 후에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노동력 가지고 인적 자원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마 올해 장마에 다 떠내려가 버리면 관광 자원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거죠. 아, 네. 지금 이 대목에서요. 상당히 그 재미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한중 그 외교 관계자들이 지금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푸틴이 평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뒤흔드는 것이다.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중국이 어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어요. 중국 측 관계자는. 쉽게 하면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뭐 우호적으로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속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말이라고 봐야 예. 됩니다. 지금 중국은 그 대련에 만들었던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의 족족 그게 땅에 묻었던 거 구리로 예. 다 파버리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또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 내걸었던 김정은과 시 주석과 이런 여러 사진들 싹 다 떼버리고 그 김일성 주석 사진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붙어서 저렇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김정은이가 정말 얄미워 죽겠는 겁니다. 자기네 물론 북한이라는 게 자기네 안보의 완충지대로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중국으로서는 순망치안이라는 이 전략은 변함이 없지만 자기네 말보다는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치졸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 김정은이 정말 저건 뭐 망나니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말을 다 꺼내지는 못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점잖은 말로 외교적 이 립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마 속으로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이 지금 아마 애간장이 탈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국제 외교 정치학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아주 고단수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쉽게 하면 중국 카드, 러시아 카드를 가지고 네. 지렛대처럼 이제 중국 측에는 야 우리 저 다음에 봐 짜이찌엔 짜이찌엔 이러면서 러시아 쪽으로 지금 급속하게 붙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조건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김일성 시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일성 시기에도 네, 맞습니다. 그 세계 공산주의 국가의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경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거의 40년 만에 네. 거의 유사한 형태가 지금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벌어지는데 네. 앞으로 이거 신냉전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냉전 시기에 이제 등거리 외교. 네. 김일성은 중국에도 완전히 붙지 않고 러시아에도 붙지 않고 등거리 외교를 해서 살아남았고 이때 등장한 게 이제 이른바 주체사상 아닙니까? 주체사상. 근데 네. 김정은 시대 와서는 저 할아버지가 만든 건 다 없애버리니까 주체사상도 사실상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수종주의 국가라고 맹비난하던 지금 러시아에 찰싹 붙어서 그 무기를 팔아먹더라도 자기 체제는 유지하겠다는 게 김정은의 지금 생존 전략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중국이 뭔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지금 국경에서 세관을 통해서 뭐 이런 헬스 기계 들어가는 것조차 과거 같으면 들이보내 했을 텐데 지금 세관에서 야 이거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쇳덩어리야 통과시키지 말어 이렇게 지금 북한의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김정은이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지금 쉐리 댄스를 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그 뒤에서 지금 어떻게 저놈의 다리를 걸어서 저걸 갈라놓느냐 이런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김정은은 각오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안 박사님이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와 푸틴과 쉘위 댄스 같이 춤 한번 출래? 이러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이 지금 아니 저게 뭐야 지금 큰일 났네 짜이젠하고 지금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애간장이 타겠죠. 자 그런데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권 입장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앞으로 대북 정책을 그럼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집권하고 한 3년 접어듭니다만 전략적 인내로 침묵해 왔습니다. 예. 북한이 뭐 미사일을 그렇게 쏘고 해도 인내하면서 참아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좀 어그리시브한 자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야 예. 된다. 물론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예. 이 심리전 말고 이제 문명전이라고 문명전. 하자겠죠. 예. 예. 윤석열 정부는 문명전을 펼쳐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면 중국이 좋아하고 그렇죠. 러시아는 싫어하겠지만 중국이 좋아하는 정치를 우리가 정책을 써서 김정은의 체제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 지렛대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렛대가 10개도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확송기 방송, 대북 비라, 뭐 여기에다가 그렇게 뭐 강하게 자극적인 뭐 김정은 정권 타도하자. 굳이 이런 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BTS, 뭐 이명국 노래. 말랑말랑한 거.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걸 꽝꽝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정권을 아예 제치고 북한 인민이, 북한 군인이 좋아하는 걸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북한 인민이 우리 인민이다. 네. 우리 주권상 우리 인민이니까 네. 우리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뭐 당신이 불쾌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다. 이런 좀 어그레시브한 대북 정책을 좀 하나하나 행동에 옮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우리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드 파워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BTS 노래 한 곡, 임영웅의 노래 한 소절이 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락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소련이 망하기 전에 미국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가 소련에 간 적이 있어요. 러시아 그 모스크바 근처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 공연한 행사장에 거의 30만 명이 넘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왔는데 거기에 상당도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메탈리카 그 락 음악을 들으면서 군복 벗어 던지고 그냥 놀다가 헬기가 위에 날아다니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 안 있다 소련이 망했습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네. 프리덤이 들어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체제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를 무너뜨린 방법 중에 가장 특효약은 자유. 네. 자유라는 프리덤을 집어넣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이고 우리 또 윤석열 정권은 또 보수파에서 만든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 멸콩 TV를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 유튜브 관리하는 또 행정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내용들을 오늘 많이 들으시고, 정책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안찬일 박사님 같은 분 많이 모셔가지고 많이 히어링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이 아주 어그레시브 아시죠? 어그레시브, 아주 어그레시브, 강력하게 밀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시가 됐는데 우리 방송 시간 잘 지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은 저를 데리고 오면 한 10분씩 더 방송시켜서 제가 한 번씩 힘들지만 즐겁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아주 귀한 분 모셨었습니다. 우리 안찬일 박사님. 저도 이렇게 직접 대면하기는 거의 10여 년 만입니다. KBS에서 이렇게 뵙다가 오늘 멸콩TV에서 뵙게 됐는데 너무 좋았고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답변이 그냥 막 여러 군데서 터지니까 저도 상당히 오늘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평양에 지금 푸틴이 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한반도 주변에 4대 강국이 펄쩍될 만한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군의 한반도 자동 군사 개입. 이거 발표되면요, 지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를 잘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저도 뭐 멸콩TV도 물론이지만 또 이영풍TV를 통해서 제가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예.